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04화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이 해설계의 두 선두주자 선두주자예요? 선두주자 두 분과 함께 아니 저희가 말씀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네. 원투펀치에서 지난 방송에 저희 레스터시티도 다뤘었고 또 4-4의 전술에서 다뤘잖아요. 그게 글쎄 기사로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저희가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 기사로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네. 이제 할 만한 또 주제였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저희가 거겠죠. 먼저 했잖아요. 그게 저희 특기예요. 원투펀치가 이렇게 대단한 방송입니다. 원투펀치잖아요. 네. 항상 복싱도 이게 먼저 나가거든요. 네. 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축구 소식을 한 발 더 빠르게 네. 전달해드리는 원투펀치가 그러니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오늘 원펀치 204회 하는데 조세호 씨는 왜 또 안 오신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저 양배추 씨로 알고 있는데 양배추. 양배추. 네. 양배추가 더 친근한데요. 그러게요. 저는 네, 조세호 여전히 씨보다. 그 프로 불참러 조세호 씨는 원투펀치 방송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 저희끼리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옐로우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가장 많은 질문이 이거였어요. 왜 유로파는 안 해주시나요? 유로파도 부탁드려요. 자, 짧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녹화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 날 녹화를 하는데 녹화를 할 수가 명쾌하네요. 없어요. 네. 자, 빠르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스터시티가 이제 우승을 확정졌잖아요. 그래서 레스터시티에 대한 질문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레스터시티가 아무래도 이제 내년 시즌에 챔스도 나가잖아요. 핵심 선수를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과연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할 얘기가 무궁무진하죠. 이 주제에 대해서. 지금 짧게 상황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사실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첫 번째로 레스터시티의 구단주 킹파워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태국에서 태국 분들. 네. 네, 이분들이 어떠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어떻게 팀 클럽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상황을 더 큰 투자를 통해서 팀을 성장을 시킬지 아니면은 지금이 기회니까 또 선수 이적을 시킬 때는 좋은 조건이 있는 선수들을 또 팔려고 하는 의지가 또 있는 것인지 그걸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 지금 주축 선수들을 아무리 거액의 오퍼가 온다고 해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내보내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올 시즌의 전술, 올 시즌의 경기력, 올 시즌의 헝그리 정신 이런 게 다음 시즌에도 똑같다면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저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장지현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전제가 그 바탕에 또 깔려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는 아마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다뤄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서 또 큰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챔피언스리그 리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바 마드리드. 네. 마드리드. 그러니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마드리드 더비가 성립이 됐어요. 뭐. 결승전이. 스페인의 전성시대군요. 네, 좀 지겹긴 합니다만 2년 만에 또 마드리드 네. 더비를 밀라노에서 이 세리아 팬들이나 이탈리아 팬들은 조금 화날 법도 합니다. 네, 자신의 본고장에 마드리드 두 팀이 와서 결승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자,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제 결승전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자, 먼저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부터 그 이야기를 경기를 먼저, 네. 해볼게요. 왜냐하면은 사실 할 얘기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글쎄요, 어떤 경기 파리 상제르맹과의 2차전도 그렇고 최근 경기 몇 경기는 좀 잘했던 경기도 있습니다만 이 경기는 일단 선수 기용 자체에 큰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야야 뚜레 선수의 올 시즌 성향을 봤다면 그러면 야야 뚜레의 기용은 신의 악수였다. 네. 이렇게 저는 일단 생각이 됩니다. 미리 판단해서 상대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도 야야 뚜레가 좀 부족하고요. 볼을 좀 잡고 플레이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볼을 좀 끄는 성향도 있고 그리고 스프린트, 순간 스피드를 활용해서 빠르게 달려나가서 끊어내는 그러한 운영과도 좀 동떨어진 이 선수가 바로 야야 뚜레 선수입니다. 이날도 일단 선수 기용에 있어서 야야 뚜레를 기용하면 저는 안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는 출전을 했을 때 한현님과도 지난 저희 원투펀치 끝나고도 제가 끝나고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왜 끝나고 하셨어요?
그냥 끝나고 어떻게 하게 됐어 그 얘기를. 페르난도와 페르난지뉴 네, 두 선수가 수비를 해줄 때 그 두 선수가 교대로 수비를 참 잘해줍니다 올 시즌에. 그럴 때 그 선수를 도와주는 역할과 함께 역습을 할 때 고리 또 달려서 스피드업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케빈 데브루이네가 하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측면 미드필더로 케빈 데브루이네를 배치하고 야야 뚜레를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한 거는 이건 전체적으로 이 수비 간격, 또 공수 밸런스, 그다음에 공수 전환을 할 때 리듬 이 세 가지를 전부 깨트리는 이런 현상이 됐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펠레그리니 감독의 저는 전략적 미스가 그냥 패인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기용을 했을까요? 근데 제 생각에는요. 뭘 노렸을까요? 야야 뚜레 선수가 네.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네. 팀 내 왜 나를 선발로 기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한 결기에 방을 보고 네. 펠레그리니 감독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도 이번만큼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이고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니 열심히 뛰겠지. 많이 뛰겠지 하고 배신이군요, 그럼. 네, 믿고 투입을 했지만 야야 뚜레는 그대로 야야 뚜레였다. 올 시즌의 성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네, 네. 일관성 있는 모습 한결같은 보여줬어요. 사람이네요. 네. 우리 한준희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 저는 경기? 뭐 별로 할 말은 없고 네. 제가 그 파리 생제르맹 누르고 올라왔을 때 그때 했던 말씀이 뭐냐면 그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맨체스터 시티의 어떤 근년의 모습은 사실상 매우 배가 부른 매우 돈이 많은 그래서 경기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정신력, 멘탈이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파리 생제르맹전은 그렇지가 않았다. 그래서 사실 파리 생제르맹을 누르고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다시 원상으로 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야야 뚜레가 들어가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뭐 저 행군할 때 선두반보 그 얘기도 네네네네. 했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보라 그러죠. 군대에서 구보를 할 때도 앞선에서 리딩을 해주는 뭐 병장이 됐던 뭐 누가 됐던 간에 리딩이 속도를 좀 내줘야 힘들어도 같이 다 똑같은 속도로 갑니다. 네. 근데 이 야야 뚜레가 딱 그 위치가 전체적으로 압박의 라인 또 후퇴할 때 그다음에 길게 때려 넣었을 때 다시 밀고 들어갈 때 그 스피드를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야야 뚜레가 처지기 때문에 다른 선수까지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선수까지 마치 좀 게으른 선수처럼 다 이렇게 되는 네. 느낌이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델프 선수가 왼쪽 미드필더, 케빈 데브루이네가 그대로 공격형 미드필더. 그다음에 이날 전반전에는 4-1-4-1 쓰다가 실점 이후에는 약간 4-4-1-1처럼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대로 페르난지뉴, 페르난두의 4-4-1-1 체제에서 케빈 데브루이네는 세컨 스트라이커. 그렇게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기입니다. 뭐 좀 맨체스터 시티 팬 입장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웠던 경기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많이 같아요. 실망스러웠겠죠. 그래. 레알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게요. 레알은 아직도 우승 도전을 해야 되거든요. 라리가에서도. 근데 레알을 편안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오히려 좀 세이브를 시켜줬어요. 레알 입장에서는 이제 주말 경기 치르기에는 좀 더 나은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는 사실 조금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경기는 그야말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마 전 세계 모든 팬분들이 손에 땀을 쥐었다. 아주 그냥 두근두근 막 심장이 터질 듯한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저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과르디올라 감독과 바이에른 뮌헨도 저는 할 거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마스 뮬러 선수가 그 중요한 흐름에서 페널티 놓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긴 하지만 1차전에서 잘못됐던 것들을 대다수가 다 수정이 된 상태에서 바이에른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1차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느린 템포로 측면에 그냥 무작정 볼을 보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분산을 시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에게 골을 넣는 방법은 예전에 왜 저희 알파신 그 토레스 선수 퇴장당한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에게 골을 넣었을 때 그 모습처럼 돼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지난 회에도 들었었는데 결국은 중앙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윙포워드, 반대발 윙포워드를 배치를 해서 중앙 쪽에 아틀레티코 수비의 부담을 극도로 주는 거예요. 네. 그럼 아틀레티코의 수비는 중앙 쪽으로 아무래도 좁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윙백이라든가 다른 각도에서 측면 공격을 시도를 하고 여기서 이제 볼이 빠르게 돌아가면 반대편 측면에서는 기어코 공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바르셀로나도 골을 넣었던 장면이 있었던 건데 과르디올라 감독도 이 2차전에서 있어서만큼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베리 선수, 더글라스 코스타 선수 반대발을 활용을 하고 또 알라바 선수와 람 선수의 움직임을 활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 놓는데 성공을 했고 1차전과 또 달랐던 대목은 보아탱 선수가 등장을 해서 롱패스에 또 능한 수비수거든요. 롱패스 공격도 상당히 잘해줬고 1차전에서 약간 수비적으로 무기력했던 알론소 선수도 이날은 상당히 열심히 뛰어주면서 정말 아주 열정을 불태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문제는 아틀레티코가 자신들의 플레이를 더 잘했고 시메오네 감독의 신의 아까는 펠레그리니 감독의 신의 악수라고 하셨습니다만 시메오네의 신의 한 수가 나왔습니다. 그 신의 한 수는 뭐 요즘 기사들도 좀 있다시피 카라스코 선수를 투입하면서 그리즈만 선수 측면 보내고 카라스코 선수 반대편 측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4-1-4-1과 같은 4-1-4-1 내지는 4-3-3과 같은 포메이션을 꾸리는 건데 근데 이것이 그 아틀레티코가 원래 안 하던 거를 갑자기 이제 들고 나온 신의 한 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그 라리가와 아틀레티코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올 시즌 아틀레티코는 이런 형태로도 경기 중에도 뛰고 아예 또 이런 형태로 처음부터 선발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올 시즌은 4-4-2가 메인이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메오네 감독이 4-3-3과의 어떤 병행형을 시도를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 왔던 작전이에요. 있어 왔던 작전인데 제가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정말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수가 딱 나왔고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디에고 시메오네가 뭐 팀을 정말 훈련을 잘 시키고 체력적인 준비를 잘하고 선수들을 정말 영리하게 영입해서 좋은 팀을 구성해 놓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명장 소리를 듣습니다만 자신들이 원래 안 쓰던 포진은 아니지만 정말 그 포진이 필요할 때 딱 던졌다는 거죠. 이것은 디에고 시메오네의 정말 또 한 번의 바둑으로 따지면 명국이었다. 맞습니다. 라고 네. 평가가 네.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리뷰를 해드렸는데요. 마치기 전에 두 분이 혹시라도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보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좀 치욕적인 챔피언스리그 새 시즌이 되지 않았나.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스페인 세 팀한테 발목을 잡혔어요. 네. 아, 그러네요. 지난 시즌은 레알 마드리드한테 발목을 잡혔고 네. 지난 시즌은 바르셀로나, 올 시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 내부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라리가의 내부자들. 네. 너 나랑 일 하나 해야겠다.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펩 감독은 좀 완벽한 축구를 구현하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축구 경기를 좀 계속 보다 보면 항상 느끼는 얘기지만 결국 축구 경기는 완벽한 축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완벽한 축구란 얘기는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 승부를 내야 되는 순간에는 이기는 축구를 하는 게 완벽한 축구입니다. 네, 근데 그렇죠. 그 경기도 사실은 펩 감독이 후반에 모험수를 둘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모험수를 두지 않았어요. 펩 감독은. 그 축구를 그대로 유지를 시켰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서 결과론적인 부분이지만 모험수를 한 번쯤 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알파신을 이용해서 이 두 경기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알파신을 이용해서 분석해 볼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위원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펠그리니 감독의 신의 악수였다. 글쎄 이 영상을 만약에 야예 또래가 보면 네, 저를 때리러 올지도 모릅니다. 아프겠다. 네. 근데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용기 있게 좀 그런 장면들을 많이 네. 모아놨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케빈 데브라이너가 전반 초반에 실점하기 전까지 초반에 측면 미드필더로 갔을 때 그때 이제 역시 공격에서의 어떤 속도감을 좀 내지 못하는 단점. 네. 그 야야 뚜레가 중앙 미드필더로 들어섰을 때 전적인 공격 전환 시 여러 가지 또 템포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 또 많이 짚어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야야 뚜레 선수부터 빠르게 역습 전개가 좀 될 수 있는 루트가 야야 뚜레 선수는 기본적으로 빠르게 본인이 달고 스프린트를 해서 돌파하는 유형도 아니죠. 네, 그런 상황에서 공격 전개가 빠르게 되지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선에 있는 선수들도 배후 침투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됐어요. 이 장면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전개 장면인데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모드리치를 마크하는 선수가 기본적으로 전술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 왼쪽에 배치된 선수 야야 뚜레입니다. 네, 기본적인 모드리치 마크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드리치에 대한 압박이 확실하게 되지 않는 좀 느슨한 압박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 모드리치를 슬금 보고 따라는 가잖아요. 네, 지금 보시면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모드리치가 오른쪽으로 이제 돌아 뛰는데도요. 네, 기본적으로 이 야야 뚜레 마크맨이면 여기서 따라 붙어줘야 됩니다. 네, 근데 어슬렁어슬렁 되다가 모드리치 돌아가는 걸 완전히 놓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길게 때려 넣었던 장면입니다. 야야 뚜레 선수는 밀고 들어와서 자 모드리치 자신의 마크맨 모드리치 쪽으로 붙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쭉 밀고 들어오질 않죠 일단. 네, 설렁설렁 뛰다가 자신의 마크맨 모드리치를 잡아줘야 되는 네, 이런 타이밍을 놓치고 토니 크로스에게 공간을 주면서 결국은 모드리치 자신의 마크맨을 놓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쪽으로는 지금 카르발 선수가 오버랩을 하고 있거든요. 카르발 선수는 기본적으로 케빈 데브라이너 왼쪽 미드필더로 배치된 케빈 데브라이너가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베일 선수를 클리시가 잡아줘야 됩니다. 이런 이제 형성이 돼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야야 뚜레가 모드리치를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케빈 데브라이너가 모드리치를 커버하러 지금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요. 카르발 선수에게 공간이 많이 열립니다. 이렇게 되면 클리시 선수가 카르발 선수를 견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베일 선수에게는 자연스럽게 공간이 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 클리시 선수가 지금 이쪽도 보랴 이쪽도 보랴 어정쩡한 위치에 지금 서 있죠. 여기서 베일 선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들어갑니다. 센터백도 또 클리시도 역시 확실하게 베일 선수를 잡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득점이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점하기 전까지의 과정인데요. 모든 도미노 현상이 야야 뚜레로부터 출발했다. 그렇죠. 야야 뚜레 선수가 이날 기본적으로 이 위치에서 가장 많이 해줘야 될 역할이 스프린트입니다. 압박을 해줘야 될 때. 체력을 이러고 세이브를 하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압박을 해주거나 라인을 쭉 밀고 들어올 때 스프린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날은 이 주심보다 제가 이렇게 경기를 보니까 스프린트 횟수가 적어요. 주심도 한 6, 7번 스프린트를 하더라고요. 공수는. 화가 안 왔네요. 네, 스프린트를 안 합니다. 이거 후반전에 전술 운영이 4-4-1처럼 좀 바뀌었을 상황입니다. 페르난도 선수가 압박의 어떤 시범을 보여준 거예요. 모드리치에게. 지금 모드리치에게 빠르게 압박을 해주면서 백패스가 돼서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빌드업을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불편하게 만들어서 빠르게 들어오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허리 라인에서 압박의 라인을 빠르게 당겨줘야 이 라인도 같이 올라옵니다. 그 속도에 맞춰서. 여기서 이걸 해주지 못하면 이 선에 있는 미드필더 라인도 속도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심을 아이투리가 못 해준 걸 페르난도가 해주니까 케빈 데브라이너도 같이 템포를 맞춰줬고 좀 지연 행위와 불편하게 해준 행위가 결국은 이러한 부분까지도 만들어냈다. 지금 보시면 맨시티가 이제 역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야야 뚜레 선수가 볼을 잡고 빠르게 역습을 해야 됩니다. 페르난지뉴에게 주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게로 쪽으로 크게 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거리가 멀다면 그러면 나바스 선수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이쪽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 있는 선택지는 아주 많았어요 지금. 상당히 많죠. 네. 근데 어떻게 할까요? 야야 뚜레 선수가 어슬렁 질질 볼을 끌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볼 뺏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야야 뚜레에 대한 이거는 공격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지 알파신이 않았습니까? 그걸로 점철되고 있어요. 이걸 직접 아마 야이뚜르가 보면 절 때리러 올지도 모른다고요. 야야뚜레 선수가 우리 방송을 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런데 사실 야야 뚜레 선수가 없이 제가 선호하는 포메이션대로 케빈 데브라이너가 중앙 미드필더로 가고 왼쪽에는 델프 선수 컨디션이 이날 어떤지 모르지만 델프 선수를 실바 선수 롤에 놓고 네. 또는 공격적으로 이제 변화가 될 때 스털링 같은 카드를 또 기용을 하는 이런 전략을 갖더라고 하더라도 이기긴 쉽지 않았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는 모드리치가 있었어요. 강한 압박이 있어도 모리치 선수는 이날 자 지금 보시면은 본인이 수비까지 내려와서 끊어주고 패스를 해주면서 역습 전개죠. 하메스에게 공을 받아서 다시 주고 또 올라갑니다. 이 모드리치. 이런 장면이 이날 제가 대표적으로만 하나 뽑았습니다만 뒤에 내려와서 풀어주는 역할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의 중심에서 속도를 내주거나 중앙에서 연계 플레이로서 풀어주는 역할의 핵심은 다 모드리치가 해줬습니다. 제가 그 모드리치 선수 조명받게 하려고 근자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침내 결실을 이뤘습니다. 장지현 의원
감독님께서도 지금 모드리치 그림을 갖고 오셨어요.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 모드리치의 활약, 네, 뒤에서 잡아서 네. 네, 경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날 경기는 일단 펠레그리니 감독의 선수 기용에 있어서의 전략적 미스. 야야 뚜레에게 마지막 기회를 지금 준 것 같은데, 근데 야야 뚜레는 좋지 않았다. 네. 네. 결국 발목을 기승전야, 잡았습니다. 기승전야야 또래. 아, 네, 큰일 났네. 야야 뚜레 맞을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맨체스터 시티와 레알 마드리드의 이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2차전 경기 살펴봤고요. 자, 다음 경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바이에른 뮌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요. 한 의원님께서 두 팀 다 할 수 있는 걸 다 했던 경기다라고 맞습니다.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알파신을 통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까요? 물론 분노한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이에른 뮌헨도 어쨌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잘했는데 아틀레티코가 자신들에게 필요한 걸 더 잘했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에른 뮌헨이 아깝게 넘어설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에른 뮌헨은 많은 것을 바꿔서 나왔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중앙 쪽으로 최대한 몰아넣은 이후에 측면을 활용해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이 잘 준비를 해서 나왔고, 이날은 비달 선수 이외에 알론소 선수까지도 많은 운동량을 가져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중앙에 이제 4-4-2 포메이션 말씀드릴 때 중앙이 근본적으로는 4-4-2 포메이션은 2명밖에 중앙 미드필더가 없기 때문에 공격수들이 내려오기는 하겠지만 원천적으로는 약간 약세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바이에른 뮌헨이 사실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부터 바이에른 뮌헨이 잘된 것들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측면에서 리베리 선수가 이제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하고 있는데요. 좌우 측면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조금은 바이에른 뮌헨이 또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측면 같은 경우는 리베리 선수가 오히려 터치라인 쪽에서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경우도 꽤 있었고, 그럴 때 사실 중앙 쪽으로는 오히려 이제 알라바 선수가 침투에 들어오는, 그런데 이제 오른쪽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대예요. 오른쪽 측면은 더글라스 코스타 선수가 오히려 중앙 쪽으로 들어오고 람 선수가 이제 터치라인 플레이를 해주고, 어찌됐건 전체적으로는 3명의 중앙 미드필더에다가 양 사이드에 2명씩 거의 중앙 쪽에 7명의 선수를 집중시키는 것이 이날 바이에른 뮌헨의 기본적인 전략이었거든요. 여기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4-2 포메이션으로서 전반전에 특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리베리 선수가 교차해서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지금 이 장면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골을 넣었을 때처럼 지금 상대 수비수들 사이 그리고 라인과 라인 사이에 중앙 쪽에 상당히 선수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이 포지셔닝이라면 전체적인 아틀레티코의 수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아틀레티코의 수비로서는 들어와 있는 선수들도 견제를 해야 되고, 또 볼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 선수들이 단위적인 움직임을 조금씩 가져가 주면서 상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가 아무리 뛰어나도 이 상황은 분명히 아틀레티코에게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앙 쪽에서 지금은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많은 숫자가 공격에 가세를 하다 보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수들까지도 수비에 가세를 하지만 그럼에도 중앙 쪽에 한두 명의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이 비는 장면들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비달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중거리 슈팅을 날리는데, 이날 비달 선수와 알론소 선수의 움직임에 의해서 중앙 쪽에서 적어도 한 명의 바이에른 뮌헨 중앙 미드필더는 상대의 압박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런 장면들이 특히 전반전에 바이에른의 잘된 모습 중에 하나였고요. 지금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자, 알론소 선수가 이날은 아주 좋았어요. 지금도 알론소 선수가 상대의 볼을 탈취해서 지금 공격 전개의 출발점 역할을 했는데요. 여기서 더글라스 코스타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더글라스 코스타 선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람 선수가 오히려 오른쪽 측면에서는 터치라인 플레이를 가져가 주게 돼 있고,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도 바이에른 선수들이 최대한 상대의 라인 사이 그리고 상대의 수비수들과 미드필더들 간의 협력 수비가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의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의 협력 수비를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포지셔닝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는 중앙 쪽에서 지금 비달 선수가 올라왔을 때 비달 선수에 대한 아틀레티코의 마크는 아무래도 조금 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중앙에서 아틀레티코 수비진을 괴롭혀주는 선수들, 그리고 측면에서 중앙으로 또 좁혀 들어온 선수들까지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4-4-2 포메이션에서 지속적으로 비달이라든가 알론소에게 약간 느슨한 공간을 허용하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도 비달 선수의 슈팅으로 마무리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이 느린 화면에서 다시 보면은 더 잘 보실 수가 있는데, 비달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유로운 지금 위치에 서 있고, 지금도 바이에른 뮌헨 선수들의 위치가 아틀레티코가 한쪽으로 순간적으로 쏠렸던 것을 중앙 쪽에 여유 선수들을 배치함으로써 결국은 또 좋은 찬스를 잡을 수 있는 위치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은 약간 아쉬웠던 것이 슈팅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돌아 들어가는 동료에게 패스하는 선택지도 하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렸던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그래도 가장 잘 교란하는 방법은 최대한 중앙에서 복잡하게 만들어주면 아틀레티코는 중앙 쪽으로 간격을 좁히면서 전체 선수단이 중앙에 좀 뭉쳐있게 되는데, 여기서 빠른 템포로 측면으로 볼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틀레티코의 전체 단위가 측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럴 때 다시 중앙 쪽으로 볼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남는 선수들을 분명히 찾아낼 수가 있는,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도 이제 결승전에서 아틀레티코의 수비를 상대할 때는 이러한 어떤 포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날 또 좋아졌던 것이, 말씀드렸던 알론소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는 약간 좀 수비력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이날만큼은 정말로 효율적인 압박과 커팅을 해주면서 공격의 출발점 역할을 굉장히 잘해줍니다. 지금도 알론소의 아주 과감한 태클로 인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역습 나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물론 실패로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날 또 달라진 바이에른 뮌헨의 좋아진 부분은 역시 보아탱 선수가 이제 들어옴으로써 보아탱 선수의 장기인 후방으로부터의 롱패스 공격으로 또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뭐 티키타카 같은 걸로만 상대를 상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날은 정말 바이에른 뮌헨이 쓸 수 있는 공격 루트를 최대한 다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가져갔었는데, 거기서 사실 탈락을 한 거니까 바이에른 뮌헨으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됐습니다. 지금 보아탱 선수의 롱패스 장면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자, 여기서 이제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 한 번에 또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줬었고, 지금도 후방에서 요거를 살렸어야 되는. 네, 지금 이게 가장 좋은 찬스 중에 하나였죠. 정확한 롱패스가 결국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마무리가 통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말씀드렸던 중앙 집중형의 공격, 여기서 측면으로 빠르게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아틀레티코를 중앙에서 헐겁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또 후방으로부터의 이러한 롱패스까지 적절히 배합을 함으로써 사실은 전반전 흐름만 놓고 보자면 사실 토마스 뮬러 선수의 그 페널티 실축이 아니었다면은 전체적으로 바이에른 뮌헨이 아주 좋은 승기를 잡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여기서 시메오네 감독의 신의 한 수가 터집니다. 카라스코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그리스만과 카라스코를 양 측면 미드필더처럼 돌리고, 사울 선수를 4백 라인 바로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되면서 가비 선수와 코케 선수로 하여금 그 앞에 전체적인 역삼각형 중앙 미드필더를 만들면서 미드필더의 숫자를 5명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상대가 지속적으로 중앙 쪽으로 숫자를 많이 몰아넣으면서 아틀레티코의 엷은 중앙 쪽에서 자유로운 선수를 이제 한 명씩 가져가게 되니까, 아예 아틀레티코는 그럼 우리 투톱을 포기하고 중앙에 우리도 중원에 한 명을 더 늘려버리겠다. 그러한 어떤 의중, 결국은 중앙 쪽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나서 여기에 이제 카라스코 선수가 들어오게 되면 또 한 가지 카드가 생기는 것은 역습 시에 카라스코 선수의 드리블 능력, 그리고 그쪽에서 카라스코 선수가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를 흔들어주게 되면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토레스 선수와 그리스만 선수에게 더 좋은 기회가 날 수도 있거든요. 양수 겸장의 카드로서 카라스코를 꺼내들고 포메이션을 바꿨던 것이 아틀레티코에게는 결정적인 이제 진출의 원인이 됩니다. 자, 후반전에 돌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포진이 바뀐 상황인데요. 지금 사울 선수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이제는 최후방에 내려오면서 전체적인 중앙을 두텁게 만들어주는데 한 몫을 하고 있는 사울 선수입니다. 자, 중앙이 두터워지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그 다음부터는 아까 같은 공격을 펼치기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측면으로 볼을 보냈다가 다시 나올 때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틀레티코가 이 부위의 숫자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죠. 네, 전체적으로 중앙 부위만 따지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수비를 할 수 있는 선수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볼을 보낼 때 아까와 같은 자유로운 장면들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기본적으로 의도를 했고요. 자,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현상은 이제 1차전 전반전과 조금 비슷한 현상이 됐어요. 측면으로 볼을 돌리기는 하지만 이 볼이 결국은 무의미한 공격으로, 물론 이것은 전혀 무의미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건 측면에서 단발성으로 공격이 끝나버리는 이러한 형태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시메오네 감독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사실 바이에른 뮌헨이 전반전 45분을 거의 다 주도를 했던 것을 생각을 하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15분까지 상대에게 흐름을 빼앗겼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에게는 좋지가 않았거든요. 자, 지금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사울 선수가 있죠. 4명의 포백 라인이 있고 역삼각형의 미드필더에 지금 양측면에 그리즈만 선수와 카라스코 선수가 위치를 하는 4-1-4-1 내지는 이제 4-3-3에 가까운 전형을 취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은 중앙 쪽에서의 숫자 싸움에서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코 밀리지 않는 모습인데, 이 장면이 단지 그것에 그치질 않고요. 지금도 중앙에 무려 이제 5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이에른 뮌헨이 이제는 아까와 같이 중앙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격 패턴을 찾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약간 바이에른 뮌헨에게 시메오네 감독이 낚시를 던진 것과도 같은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중앙을 이렇게 두텁게 쌓아놓고 중앙에서의 안정감을 전반전보다 훨씬 더 강화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아까 전반전에는 사실 좋은 상황에서 롱패스가 많이 통했습니다만 여기서 보아탱 선수가 그러면 바로 때려버리는 이제 롱패스를 시도를 하게 되는데, 고딘 선수가 걷어낸 볼이 가비 선수에게 도달을 하거든요. 근데 중앙에 5명을 뒀을 때 유리한 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전반전에 비해서는 가비와 코케의 위치 자체가 좀 가까워졌어요. 전반전에는 이제 코케 선수가 측면으로 가 있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들과의 연계가 일어나기가 후반전에 비해서는 좀 어려웠던 반면에 중앙에 5명을 중원에 밀집시키다 보니까는 지금은 중앙 미드필더들 간의 간격이 가까워지면서 정확한 원터치 패스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됐거든요. 이 장면에서 바로 그게 말을 합니다. 가비에서 코케에서 그리즈만에서 토레스까지 모두 이 모든 5차례 정도의 패스가 원터치로 연결이 되면서 이 골이 터졌을 때 알리안츠 아레나는 침묵의 도가니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이에른 뮌헨이 이후에도 물론 한 골을 더 만회하면서 경기를 끝까지 뭐 알 수 없게 끌고 가기는 했습니다만 아틀레티코의 수비력을 고려해 본다면 바이에른에게 한 골의 실점은 굉장히 치명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장면도 말씀드렸던 대로 중앙에 5명을 놓았던 것이 직간접으로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앙 쪽에서 아까 같이 자유로운 상황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보아탱 선수의 롱패스가 고딘 선수가 정면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조금은 약간 성급한 의미가 있게 들어갔었고, 거기서 고딘으로부터 가비에게 볼이 나왔을 때 이것이 코케 선수가 또 가까운 위치에 있다 보니까는 한 번에 논스톱 패스 연결이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버렸거든요. 여기서 아틀레티코는 어쩌면은 바이에른 뮌헨의 숨통을 거의 끊어놓다시피 하는 그런 장면을 만들 수가 있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할 얘기가 넘쳐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결승전에서는 마드리드 두 팀이 맞붙게 됐는데 저희 원투펀치 그리고 다음 스포츠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4 첫 번째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